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예, 장마가 이제 끝나가고 있는 것 같고 이제 비도 그쳤는데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죠. 제가 지금 방 습도를 보니까 75, 76%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아침에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오전 7시 반쯤 됐네. 온도는 27도, 방 온도가 27도니까 27도면 살만하긴 한데 제습기를 쓸까 말까 사실은 고민했거든요. 근데 70 몇 도 정도면 뭐 버틸 만한 정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쓰지는 않아요. 시멘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습도가 높다고 하대요. 그래서 제습기를 반드시 써야 된다고 하는데 이건 옛날에 지은 이제 목조형, 완전 목조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건물이라서 뭐 그래서 80도를 넘는 경우는 없어요. 78%이 정도까지 제가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습기를 꼭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약간 덥긴 한데 선풍기 틀면서 그냥 지내고 있어요. 살만합니다. 수도하면 그래도 고도가 높아가지고. 오늘은 이제 뭘 할까 하다가 나 아직 열리지 않은 선물. 이 책에서 봉준호 감독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존경하는 감독이 이제 저는 봉준호 감독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영화 참 다 좋아요. 좋아가지고 봉 감독님 영화를 뭐 거의 다 봤고 그리고 뭐 제가 마더라는 영화에 관해서 세계일주책에서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어미로서의 어떤 자식을 지키고자 하는 본능과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비, 분별, 뭐 윤리, 도덕에 관해서 알려줘야만 하는 어떤 윤리로서의 어머니 역할을 이제 제가 그렇게 서로 상반시키면서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어떤 건국 과정에 관해서. 이스라엘의 건국 과정에 사실 문제는 많지만은 생존을 위한 차원에서 저거를 인정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윤리적인 도덕적 차원에서 저거를 비난해야 될 것이냐 한쪽만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게 저는 이제 제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일에 관해서 우리의 어떤 손쉬운 기준 가지고 이거는 옳다 그르다 판별할 수 있는 게 그네들이 어떤 삶, 역사, 고난을 어떤 비추어 보자면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제가 그렇게 이스라엘의 그 홀로코스트 기념관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죠. 그때 언급한 영화가 마더요. 마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제 인생의 한국 영화 중에서 최고 영화라고 제가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더를 만든 봉준호 감독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최고의 감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20년 2월 달에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그때 이제 아카데미 수상식의 주요 수상 부분에 올랐어요. 후보로.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밤늦게였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저희 낮가면은 TV가 없다 보니까 근데 유튜브 라이브로 아마 생중계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시상식 결과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밤늦게. 저는 이제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상식 결과를 조금 기대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제가 영화를 예전부터 굉장히 좋아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아마 저는 그렇게 시점을 삼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 영화 인생이 무슨 영화로부터 시작됐느냐. 크지시토프 키에슬로프스키라는 이제 감독이 있어요. 프랑스 감독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딴 나라에서 망명 왔을 수도 있고. 근데 그 감독의 삼색 시리즈라는 영화가 있어요. 블루, 레드, 화이트라는 이제 영화가 있는데 블루라는 영화를 본 때가 제가 중2인가 중3인가 될 거예요. 원래 그게 고등학생 이상 관람 갔을 텐데 제가 좀 이제 노안을 빌미로 해서 중학생 때 고등학생 영화를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이렇게 잊지도 못해. 대전 시내에 있던 은행동에 있던 제일극장이었어요. 제일극장 갔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제 영화 인생이 어떻게 보면 시작됐어요. 그 전에는 뭐냐면은 액션 영화, 할리우드 영화, 뭐 코미디 영화 그런 영화라는 기준이 뭐 멜로 영화 그때 뭐 천장지구 같은 게 유명했으니까 그럼 너무 멋있잖아, 재밌잖아. 근데 블루 이게 뭐지 하고서 그냥 들어갔는데 뭔가 저한테는 좀 충격이었어요. 영화 같지도 않았는데 이게 영화야. 뭐 엄청난 스토리 라인이 주인공 뭐 매력적인 뭐 인물이 사건이 뭐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이게 영화가 됐어. 지금으로 분류하자면 예술 영화죠. 아트 무비죠. 근데 이게 뭐지 하면서 계속 봤는데 뭔가 저한테 이제 가슴에 어떤 큰 인상을 줬던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이 울림과 떨림은 뭘까? 저 여자의 심정은 어떤 것일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든 영화가 블루였던 거예요. 그리고 블루의 여주인공이 줄리에트 비노시였죠.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부터 줄리에트 비노시라는 이제 여배우를 굉장히 좋아하게 됐어요. 어떤 저한테 영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좀 연구하게 되는 그런 효시와 같은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내면 연기와 감정 연기에 관해서 뭔가 깊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영화 인생의 시작을 저는 블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영화를, 중학생이 블루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다음 주에 가서 또 봤어요. 도대체 이 여운이 뭘까? 이 느낌이 뭘까 해가지고 중학생이 블루라는 영화를 2번 보기는 극장에서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 돈이 많았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어. 이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그 제1극장에 다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참 인상적이었어요. 블루라는 영화. 근데 이제 제가 그 이후로부터 이제 영화들을, 단편 영화도 많이 보고 장편 영화도 많이 봤지만 EBS에서 그 단편 영화들을 소개하는 코너가 있었어요. 제 고등학생 때. 근데 그때 봤던 영화 중에 한 편이 지리멸렬이라는 영화였는데, 봉준호 감독이 한국 영화 아카데미 졸업 작품이라고 한다고 해요. 이게 연습 작품인지 졸업 작품인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때 찍은 영화야. 봉준호 감독이 연세대 무슨 과를 나오긴 하셨어요. 그 당시에 졸업하시고서 한국 영화 아카데미를 가셨죠. 그 당시에 좀 유명했던 곳이 영상원이 있었고 영화 아카데미가 있었고 그렇게 있었는데, 저도 그래서 영상원 가서 영화 공부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대학에 입학에 진로를 이제 정하면서 나중에 바꾸게 됐죠. 영상원이나 영화 아카데미로 뭐 바로 가는 것도 좋지만은 내 근본 자량을 쌓아놓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감독이라고 한다면은 자기 영화의 시나리오를 자기가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이제 작가주의 영화라고 하는데, 본인 스스로 시나리오를 쓰고 그 영화를 작품으로 구현하고 그게 굉장히 저는 멋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술가다운 면모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일단 기본을 쌓자, 내 자량을 익히자, 쌓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대학에 먼저 진학을 결정을 한 거죠. 부가적으로 하는 말이지만 저희 고등학교 때 영화를 저 말고 좋아하는 친구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단대 연극영화과를 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장편 영화 감독으로 입봉을 했습니다. 입봉을 해가지고 뭐 SM에서 뮤직비디오도 찍고 막 그러대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활동한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간에 장편 영화 감독으로 활동을 했었죠. 제가 그 당시에, 고등학교 당시에 뭘 봤냐면은 이제 봉준호 감독의 단편 영화 지리멸렬 봤는데, 이게 한 30분짜리가 될 거예요. 제가 아마 이 영상을 지금 일요일 날 내보낼 텐데 아마 그 전에 아마 공지가 들어갈 거예요. 이제 지리멸렬 링크가 저기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이게 95년도에 제가 봤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95년도면은 고1이요. 고1 때 봤던 것 같은데, 이 영화가 만들어진 거는 아마 94년쯤 될 거예요. 단편 영화가. 근데 1년쯤 지나서 제가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봉준호 감독이 그 이후로 첫 입봉 영화가 플란다스의 개예요. 근데 이거는 그다지 저한테 크게 인상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사실 그 이후로 고등학생 때인가 그때 이후로 보지는 못했어요. 다시 한번 보지는 못했는데 한번 살펴가 보면서 다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봉준호 감독의 어떤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작품이 있죠. 그게 살인의 추억이요. 살인의 추억. 굉장히 인상적이죠. 그 영화를 저도 한 3번 정도 본 것 같은데, 3-4번 정도. 정말 잘 만들었죠. 그리고 해외의 어떤 유명 감독들한테 이 살인의 추억이 굉장히 언급이 많이 되고 있죠. 굉장히 좋은 영화라고. 그리고 괴물이라는 영화가 있겠고, 마더, 저 인생의 이제 최고의 한국 영화 마더가 있겠고, 설국열차가 있겠고, 옥자, 기생충이 이제 아카데미의 어떤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장편 영화상 이렇게 4개의 부분을 휩쓸었죠. 최고의 어떤 흥행작이 된 거죠. 흥행작이 됐고 지금 2025년에 개봉될 걸로 미키 17이라고 이제 그렇게 찍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개봉될 걸로 내년에 개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김혜자 배우가 이제 석양의 빛을 받으면서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막 춤추는 그 마지막 장면 있잖아요. 그 마지막 장면의 어떤 깊은 충격에서 어떤 감동에서 여운에서 이게 제가 자리를 일어날 수 없었던 거예요. 극장에서 너무 저기 절절하게 와닿아가지고 근데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막 춤을 출 수밖에 없었던 이제 살인을 한 아들을 어미로서 보호할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의 입장에서도 그 윤리나 도덕을 해친 상황을 감당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제 고뇌를 그런 춤으로 승화시킨 거에 대해서 정말 저는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라이브 때 얘기했나? 그 장면 하나를 찍기 위해서 로케이션 가고 그 시간대 30분 내에만 찍어야 된다네요. 그리고 빛도 있어야 되고 뭐가 서해안 어떤 도로였다는데 거기를 로케이션으로 삼고서 몇 달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장면을 찍기 위해서. 정말 대단한 장면이었죠. 근데 아니야 아마 많은 분들께서도 그 마지막 관광버스에서 막 춤추는 장면으로 되게 많이 기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사관왕 수상을 하고 다음 날 이제 언론에서 그 아카데미 한국 영화가 한국 감독이 아카데미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던 오스카상을 받았다는 건 전대미문의 일이었죠. 그러니까 언론에 대서특필된 거죠.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에 관한 어떤 필모그래피를 다 이제 집중 조명해보는 영상들도 막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아카데미 수상식을 보면서 굉장히 좀 감동적이었던 장면이 있어요. 봉준호 감독이 감독상 코멘트를 할 때였어요. 그때 봉준호 감독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영화 공부를 할 적에 늘 가슴에 새긴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은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라는 말을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해주신 분은 누구냐면은 그때 봉준호 감독이 그 관객석을 향해서 수많은 영화 관계자들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손을 딱 이렇게 제스처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위대한 마틴 스코세지 감독께서 해주신 말입니다 하고서 카메라가 마틴 스코세지 감독을 딱 비춰.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막 일어나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막 박수를 쳐요. 그 어렸을 때 제가 항상 가슴에 새겼던 말이 있었는데 영화 공부할 때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그 말을 하셨던 분이 누구였냐면 저 책에서 읽은 거였지만 Thank you so much. When I was young and studying cinema, there was a saying that I carved deep into my heart, which is the most personal is the most creative. 그 말은 that quote was from our great Martin Scorsese. So 박수를 치니까 그러니까 이 찬사에 대해서 영화계의 어떤 거장이며 전설인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딸하고 옆에서 앉아 있대요. 근데 일어나면서 울먹이는 듯한 약간 표정으로 사람들한테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뭐지 예전에 고등학교 때 뭐 굿펠라스인가 뭐 그런 영화 있어요. 한국 뭐지 좋은 친구들이라는 이제 영화도 있고 그런 영화도 있는데 물론 되게 많죠. 되게 많지만은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제가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백발의 노장이 그렇게 일어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감사를 표하는 모습을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화 인생에 있어서 내가 이 감독님의 이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면서 내가 지금까지 영화 작업을 할 수 있었고 지금의 오스카 여기 자리에 올라가지고 작품상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마틴 스코세지 이제 거장 감독님
덕분이었다 이렇게 그런 수상 자리에서 이렇게 자신의 오마주를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영광인 것이고 그리고 그 전체 장면을 지켜보던 이제 관객들에게는 저 포함해서 모두 다 이제 감동을 받았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이거 찾다 보니까 그런 말이 있는 거야. 그렇다면 마틴 스코세지 감독이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라고 하셨던 문구가 정말 있을까? 사람들이 그 뒤에 찾아본 거야. 찾아봤는데 실제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봉준호 감독이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The most personal is the most creative라고 이제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근데 실제로 이런 글귀는 없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본 거지.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이 봉준호 감독의 말이. 그러니까 거장의 노트를 훔치다라는 이제 책이 있는가 봐요. 2002년에 이제 외국에서 출간이 되었고 한국에는 2007년에 이제 번역돼서 나온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마틴 스코세지 감독의 인터뷰가 있어요. 이제 전 세계의 유명한 영화 감독들을 인터뷰한 거야. 그 내용인 거야. 거기서 이제 질문자가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런데 왜 영화가 반드시 개인적이어야 하는가? 에 관해서 질문하니까 글쎄 물론 이것은 순전히 견해의 문제다. 하지만 나는 영화의 관점이 명확하고 개인적일수록 그 영화의 예술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편이다라고 이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확언의 문장이 아니라 나는 개인적으로 자기 어떤 생각이나 어떤 퍼스널리티를 드러내면서 그걸 영화를 만드는 것이 그게 가장 창의적인 거라고, 좋은 영화라고, 예술성이 높아진다고 그렇게 당신의 의견을 피력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봉준호 감독한테는 이제 가장 개인적인 관점이 명확할수록 오히려 예술성은 높아진다.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방식으로 흡수가 된 거죠. 근데 이제 크게 어긋나지는 않잖아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창의적인 것이다가 사실은 이제 예술성이 높아진다.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명언 같은 것도 그 시대의 어떤 상황, 어떤 개인이 처한 상황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약간 이제 곡해가 될 수는 있는데 큰 맥락에서는 틀리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생충이 아카데미 최고 영광의 이제 작품상까지 수상하죠. 이게 아카데미 수상작이 되는 거죠. 오스카상을. 근데 모든 사람들이 영화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왔어. 근데 이제 영화 제작자가 이제 누구였냐면 곽신혜 대표였던 거예요. 곽신혜 대표가 이제 나와서 수상 소감을 했어. 근데 곽신혜 대표에 관해서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저희 이제 군대 선배님이 계세요. 아이크 선배님이라고 계신데 물론 저하고 군하고는 한 10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직접적인 선배는 아니지만 저 이제 카투사에 같이 복무를 했다는 걸로 제가 이제 선배님이라고 호칭을 드리고 있어요. 뭐 거사님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보다는 그래서 군이라는 공통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디지 세계일주 때 만나뵀던 선배님이에요. 이제 저기 LA 가서 LA 쪽에서 만나뵀는데 그 선배님이 요세미티를 이제 도는 이제 국립공원 도는 이제 여행사를 운영하고 계세요. 그런데 언젠가 한번 이제 곽신혜 대표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영화사 팀 내 직원들하고 왔나 하여튼간에. 근데 기생충 영화가 오스카상을 수상하고 난 뒤 아마 왔던가 그렇게 해서 이제 곽신혜 대표가 널리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야 대단하시다. 전 대표님도 모시고 이제 이를테면 요세미티 투어를 하시는 것도 참 영광이죠. 어떤 의미에서. 근데 이 선배님도 사실은 뭐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 그냥 그 여행 가이드가 아니에요. 뭐 제가 이거 괜히 말하면 좀 그렇겠지만은 연대 경영대 나오시고 한국 코카콜라 부사장까지 하시고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 그런 분이신데 뭐 이제 진로가 바뀌신 거죠. 진로가 바뀌셔가지고 이렇게 하셨지만은 그런데 이 곽신혜 대표가 끝난 뒤에 수상소감 끝난 뒤에 한 자그마한 여성이 나오게 된 거예요. 무대 중앙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곽신혜 대표가 영화 제작사 대표가 이제 발언이 끝나니까 무대 조명이 딱 꺼졌어요. 꺼지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나왔어. 그러니까 관객들이 업 하는 거야. 라이트 업 말하자면 불 켜라고. 누군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코멘트가 계속된 거예요. 그런데
그 자그마한 여성분이 전 누군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CJ 엔터테인먼트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미경 부회장이었던 거예요. 이미경 부회장님이 왜 나오게 됐냐면은 어떻게 보면 제작사가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그 제작사에 거액의 돈을 투자한 분이 사실은 이미경 부회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뭐 엄청난 CG나 엄청난 뭐 스케일을 자랑하는 영화가 아니잖아요. 블록버스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영화 제작이 얼마가 들었냐면은 150억이나 들었어요. 150억. 돈 없는 감독들이 이를테면 한 15억에도 영화 만들고 하는데 15억이 한 10배 정도의 영화 제작 비용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150억이 들었을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 제작에 있어서 굉장히 열악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표준 근로 계약에 맞게끔 제작진들의 임금도 지불해주고 알맞게, 그리고 밤샘 촬영이 힘든 아역들 있잖아요. 아역들을 위해서 어느 시간까지만 촬영하고 나중에 돌려 보내준 거야. 그리고 다른 배우들하고 스케줄 조정도 하고. 그러니까 영화 제작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실은 그 제작비가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하드코어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시간 따로 정해놓지도 않고 끝날 때까지 계속 껐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야.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영화판에 제가 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열악한 상황을 이미 들어서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영화 촬영을 마쳐야지만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영화 작품 한 편을 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어떤 근로 계약서도 지켜주고 아동의 인권도 보호하고 다른 배우들의 스케줄도 원만하게 합의를 하고 그러면서 영화를 찍자면은 제작비가 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지만은 이 영화는 이제 공동 창작물의 어떤 결과예요. 왜냐하면 영화를 찍기에는 뭐 감독도 있겠지만은 조명도 있고 뭐 스태프도 있고 배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러 뭐 조연들도 있고 그런 여러분들이 모여서 공동적으로 창작해내는 결과물인데, 근데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금 문제예요. 자금. 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영화를 찍을 수 있느냐. 그래서 영화 감독이 그 제작사도 또 이제 또 자금을 또 이제 어디서 구해야 되겠지만은 그 자금을 구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금이 있어야지만은 넉넉한 기간 동안 충분히 영화를 찍을 수 있고, 그리고 영화를 만드는 작업 환경도 또 수준도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영화판의 복지인 거죠. 복지인데 복지를 잘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영화판에서 큰 돈이 필요한 거야. 어떻게 보면 짧게 강하게 해서 좀 돈을 줄일 수도 있겠지만 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금 문제가 필수적으로 해결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그런 거예요. 독창적이고 이제 사려 깊은 어떤 예술가 봉준호 감독인 거죠. 그 분이 이 영화를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의도에 관해서 뜻에 관해서 복지 실현에 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해주고 그 예술가의 어떤 안목과 재량을 역량을 믿어준 자본과의 어떤 협업해서 이루어진 결과가 사실은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미경 부회장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저 봉준호 감독이라는 사람이 정말 작품을 잘 만든다. 정말 이것이 가치가 있다. 이런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이게 거의 150억 중에 이제 이제 얼마나 투자했는지는 전 그건 잘 모르겠지만 상당 부분이 투자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지원해 줄 수 있을까? 이 영화가 성공할지도 모르는데. 근데 이것을 결국 투자해서 그 뜻에 공감해 주면서 나중에 오스카 작품상이라는 각본상도 있고 뭐 감독상도 있고 이 모든 상을 다 휩쓸어 버리는데 그런 국가적인 영예를 딱 만들어냈다면은 이 얼마나 자본가로서도 굉장히 자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감독의 역량도 믿어주고 본인의 영화를 보는 혹은 감독을 믿는 안목도 스스로 굉장히 뿌듯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봉준호 감독이 아니었으면 이 영화판에서 이 열악한 환경에서의 복지가 실현 가능했을까? 그리고 봉준호 감독을 그렇게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이미경 부회장의 안목이었었다면 오스카 수상이 가능했을까? 저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여러 사람들의 노고와 열정으로 이제 만들어진 영화인 건 사실이지만은 저는 이 영화가 이렇게 탄생하게 되고 또 오스카라는 그 해외 영화제에서 세계에서 가장 이제 지명도가 높은 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던 데는 저는 봉준호 감독의 그 끈질긴 역량이 노력이 뚝심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자면은 이 영화판에서 복지를 실현해야 된다. 이 열악한 작업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봉준호 감독이 처음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전에도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여기는 원래 이런 거야. 이렇게 영화 찍을 수밖에 없어. 자금난의 허덕이기 때문에 강행군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들 잠 못 재워가면서 또 이제 뭐 스태프들 그 임금도 잘 못 줘가면서 나중에 밀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찍는 형식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봉준호 감독 이전에도 그런 주장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임금을 제때 줘야 된다. 아동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모로 인격적인 대우를 해줘야 된다. 조연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누구나 주장했을 거 아니야. 근데 뭐냐면은 그거를 주장은 했을 수도 있어도 그거를 현실적으로 일구어낸 결과로서 만들어낸 사람은 이제 봉준호 감독인 거예요. 여기서 약간 좀 추가적으로 얘기하지만 그런 봉준호 감독이 이렇게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만들고 난 뒤에 그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됐겠는가? 그건 여전히 미지수죠. 봉준호 감독의 어떤 투자를 한 사람들은 그걸 여전히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극소수로서. 그런데 대부분의 영화판에서는 여전히 힘겨운 상황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봉준호 감독이 그렇게 했어도 전체 영화 제작의 어떤 분위기로 간 건 아니잖아요. 근데 효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군가 이런 주장을 했고 이거를 영화 현장에서 그렇게 결과적으로 이루어낸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효시가 있으면은 그에 뒤따르는 흐름도 반드시 생겨납니다. 처음이란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처음이 생기면은 그와 유사한 상황들은 이제 나중에 서서히 생겨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얘기하지만은 이렇게 봉준호 감독의 뚝심과 역량, 노력, 열정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영화판의 복지가 효시로서 처음으로서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봉준호 감독도 생각하면 그렇죠. 영화판에서 지금 몇 년이야? 1995년 이전부터 영화판에 있었잖아요. 이제 94년인가 3년부터 영화 아카데미에 들어가가지고 그렇다면은 2020년 그 아카데미 수상까지 지금도 영화인으로 살고 계시지만은 30년을 계시잖아요. 30년을 뚝심 있게 이제 자리하신 거예요. 자리하신 거고 당신의 주장을 하신 것이고 그렇게 역량을 펼쳐내신 거야. 근데 이런 뚝심과 역량이 사실은 봉준호 감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사실 필요한 거죠. 어느 분야에서건 뚝심을 가지고서 끈질기게 해나가고 자기 노력도 하고 분석도 하고 비판도 하고 그러면서 전체를 위한 대중을 위한 그런 아량의 마음을 내는 것은 사실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감동적인 게 봉준호 감독이 이것을 현실적인 결과로서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영화판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도판에서 필요한 거예요. 도판에서도. 도판이 뭐냐면은 도 닦는 판이에요. 영화 찍는 판이 아니라 여기는 도판, 도를 닦는 판. 그럼 도판이라고 한다면 가장 대표적인 도판이 어디겠어요? 선원이겠죠. 선원. 선원에서도 끈질기게 뚝심 있게 그걸 지켜나가고 자기 역량을 키워나가고 그리고 전체로서 환원되는 그런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죠. 요즘에 이제 수행이란 게 여러 분야들로 확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비교를 해보자면 그래요. 저희 사형 선생님들이 한 출가를 하셨는데 한 지금 3, 40년 되신 분들도 많이 있죠.
예전에는 한 40년 전만 해도 이 수행은 스님들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일반인 분들도. 아이, 돛 닦는 거, 수행하는 거, 자선하는 거, 저런 거 스님들만 하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뭐 저렇게 어떻게 해? 하고서 이런 생각이 강했는데, 물론 40년 전에도 수행하는 분들은 계셨어요. 예, 스님이 아닌데도. 근데 대부분의 인식은 저런 건 스님들만 하는 거다. 우리는 못하는 거다. 힘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시대 때에도 40년, 50년 전에도 수행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공부 결과를 어떤 도과를 성취내시는 분은 분명히 계셨죠. 그런 분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면서부터 그리고 어떤 책이라든지 지금에 있어서는 유튜브라든지 그런 법문들이 여러 방식으로 확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돛 닦는 게 반드시 출가 수행자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일반인들도 할 수가 있는 거야. 본인이 맘만 먹으면은. 근데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여러 방식으로 잘 이제 퍼져 나갔죠. 예전에는 그 수행에 관한 정보 자체도 승가에만 머문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승가 주변에서 그걸 관심 있게 지켜본 사람들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널리 확장이 됐단 말이야. 내가 수행에 관심이 있어. 뭐 내가 도통을 하고 싶어. 나도 도인 되고 싶어. 그러면은 뭐 물론 사람을 찾아가는 것도 가능하겠지만은 일단 서적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어떤 자료를 근본 토대로 해서 내가 이 기반도 마련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도에 대한 어떤 견해들이 여러 방식으로 잘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어서 제 후배 스님이 한 말이에요. 설지 스님이라고 그 스님이 한 말인데 제가 그 말이 좋아서 인용하고 있어요. 소위 이제 깨달음의 민주화 시대가 이제 펼쳐진 것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시대는 자신의 어떤 선의와 정견을 가지고서 그것을 도에서 닦고서 현실에서 그걸 효용성을 일구어내자 이런 것들의 주장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뭐냐면은 이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어떤 끈기도 필요하고 역량도 필요한 거예요. 뚝심과 역량, 노력 그런 것들도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은 도판이라고 해도 그렇고 영화판이라고 해도 그렇고 어떤 종류의 주장, 도는 이래야 된다. 도가 열리면 도인으로서 안목이 열리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뭐 좋은 평가들이 많이 있겠죠. 결과물들이. 근데 저는 이게 반드시 현실에서 구현됐을 적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도라는 게 진리라는 게 이렇다라는 것을 어떤 내 의식적인 차원에서만 뭐 그렇게 머물 게 아니라 이게 눈앞의 현실에서 경계에서 사람에서 인연에서 발현이 돼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공론 머릿속에 어떤 뜬구름 잡기 관념적인 설명 이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명 논에 빠지면은 사실은 밑도 끝도 없죠. 내 삶 앞에서 내 경계로서 내 순간으로서 항상 그렇게 온전하게 구현돼야지 깨달음의 가치가 있는 거야. 현실에서 온전하게 구현될 수 있느냐. 저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이제 옳은 뭐 깨달음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현실에서 입증되지 않으면은 그냥 말잔치일 뿐이죠. 관념놀이일 뿐이죠. 그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봉준호 감독을 굉장히 존경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판이든 간에 도판이든 간에 봉준호 감독이 영화를 찍든 우리가 선언이라는 수행처에서 수행을 하든 아니면 일반 여러 불자님들이나 혹은 영성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정진을 하든 깨달음을 어떤 그 분석해 가든 간에 어떤 견해를 주장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본인의 어떤 수십 년의 노력 끝에 그 역량과 끈기로서 영화로서 입증해 낸다면은 내 깨달음으로서 그리고 삶에서 관계에서 경계에서 그걸 구현해낼 수 있다면은 엄청 대단한 일인 거예요. 영화 감독은 영화로 입증해요. 근데 수행자는 뭐로 입증할까요? 삶으로 입증하는 거예요. 본인의 수행과 깨달음을. 그 삶이 온전해질 적에 법으로서 딱 들어맞을 적에 그게 삶으로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그런 주장을 해왔지만은 자신의 어떤 자신이 원하는 가치 있잖아요. 목적 있잖아요. 인생의 목적에 관해서
어떤 것에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수십 년의 노력 끝에서 그 목적을 현실 생활에서 일구어내는가, 저는 그것이 천지 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견해를 내고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주장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에 자신의 끈질긴 노력을 통해서, 그런 역량을 통해서 삶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내는 사람은 저는 극히 드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깨달음에 관해서, 도에 관해서, 어떤 안목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깨달음은 이런 것이다. 어떤 중도의 삶은 이런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그분의 진짜 삶, 눈앞에서, 경계에서, 관계에서 그게 온전하게 드러날까? 저는 그렇게 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말은 이제 청산유수처럼 잘하는 분이 있다고도 하지만은 그것이 삶의 부분에서 정말 이게 맞아떨어질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드물다고 제가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많은 결과들이 그랬으니까. 어떤 스님께서도 얘기하죠. 워낙 교리들을 잘 알고 계셔. 수행의 어떤 차제에 관해서도 잘 알고 계시고, 어떤 원력에 관해서도 알고 계시고. 그런데 정작으로 어떤 그 분의 옆에서 사시는 분들을 보면은, 말씀은 저러신데 삶은 저러지 않으시네 하는 부분들을 많이 느꼈다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입만 붙여야 입만 깨달음이야. 근데 삶은 중생이야.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깨달음, 어떤 원력, 그런 이상세계와 본인이 살고 있는 눈앞의 터전 사이에서 그 일들에 관해서 그 간극이 여전히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죠. 예전부터 그랬어요. 한국 불교가 이래야 되고, 한국 불교의 교육 체계는 이래야 되고, 뭐 이를테면 어르신들의 역할은 이래야 되고, 후학들의 어떤 뭐 의무를 행하는 건 또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고, 그런 종류의 어떤 주장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불교계의 어떤 사건이 터질 적에 특히나 그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죠. 어떤 종류의 비리가 나왔다. 어떤 종류의 약간 도덕적인 해이가 나왔다 한다면은, 야, 스님들 다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뭐 10년 동안 뭐 밖에 나오지 말아야 되고,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굴까? 뭐 불자님일 수도 있겠고 불자님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뭐냐면은 어이가 없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야, 스님들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무슨 제도를 마련하고, 그리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떤 식으로 이제 제재를 가하고, 모든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 그렇다면 뭐 제가 댓글에 쓰지는 않았지만은, 그렇다면은 종단 하나 창시하시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의 또 인구 문제, 출산 저하 문제.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주장도 하더라고요. 스님들 이제 결혼을 허용이 된다. 조계종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 뭐지? 대처가 있고, 이거 뭐지? 우리는 뭐죠? 청정 비구가 있죠, 맞아. 말하자면 비구가 있는데, 비구가 있고 대처가 있는데, 대처하자는 거야. 그러면 대처라는 주장을 한다면은,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를 무시하고서 갑자기 본인 주장대로 대처가 되는 일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온갖 비전들을 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관해서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 그렇다면 종단 하나 만드세요. 그러면서 스님들 모집하시고 잘 키워내시면 됩니다라고 사실은 제가 말하진 않았지만은, 뭐 직접적인 대면 상황이 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재밌는 거죠. 온갖 문제 상황에 대해서 뭐 대한민국의 어떤 불교의 미래에 관해서 자신의 의견만 내는 거야. 의견만 내. 그러면서 실행은 스님들이 하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 이 얼마나 아이러니하냐고요. 그러니까 판단은 본인이 하고 그 실행은 바깥 대상한테 미루는 거야. 판단이 본인이 하고 실행은 바깥으로 미룬다. 그게 가능한 경우는 뭐냐면은, 약간 과감하게 얘기하자면은 제갈량급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 약간 밑으로 해서 주유나 뭐 노숙이나 뭐 사마이 정도면, 책사로 얘기한다면은 그렇게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이거저에 대해서 이제 굉장한 뭐 공부를 한 분도 아니고, 그냥 본인의 감정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이런저런 주장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생각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세상은 이렇게 가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문제가 많은 거야. 그러면서 또 다른 사건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못하고 있어. 얼마나 지옥에 사는 것일까. 세상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럼 얼마나 괴로울까. 스스로 이제 괴로움을, 번뇌를 끌어오고 있죠. 근데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이 어떤 불교 발전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실제적인 삶에서 실행해내신 분도 계세요. 누굴까요? 누구? 야, 불교는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수행은 이렇게 해야 돼. 주장만 한 게 아니라 그걸 실제로 결과로 이뤄냈어. 법륜 스님이세요. 법륜 스님. 법륜 스님이 어떤 사회적인 어떤 발전 과제에 관해서 어떤 사람을 이제 교육도 시키고 어떤 불자로서 불교의 어떤 교리로서 사회 전체를 정화해 나가고 발전시키고 함께 이제 공생하는 관점에서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법륜 스님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50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제가 법사로서 한 20년 정도 살아오셨고 나중에 도문 스님한테 이제 정식으로 출가하고 나서부터는 30년을 살아오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주장대로 법사로서 법사 때도 그렇게 주장을 하셨고 사회 활동도 하시고 불교를 어떤 정화하기 위해서 불교의 어떤 흐름들, 교육들, 방향성들, 수행들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 나중에 출가해서도 그걸 계속 이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뚝심으로서 자신의 삶으로서 현장에 나와서 사람들과 부딪혀가면서 하나하나 문제들을 상황들을 바꿔가면서 지금의 정토회라는 대단한 단체를 만들어내신 거죠. 근데 뭐냐면은 법륜 스님은 실제 삶의 현장으로 뛰어드셨던 거예요. 사람들과 만났던 거야. 갈등도 했던 거야. 시행착오도 했던 거야. 그러면서 여전히 그거를 다시 한번 분석도 해보고 이런 모순점이 있으면 다시 한번 교정도 해보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발전시켜보고 그러면서도 근본 원칙은 어기지 않으면서 당신의 어떤 발전 방향성에 대한 모든 불교의 기본 토대를 삼으실 때 모든 인류가 함께 가야 된다는 기본 원칙을 항상 지키시면서 사셨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삶으로서 구현하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저는 법륜 스님을 제가 스님 중에 가장 존경하는 분은 법륜 스님이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은 뭐냐면은 삶의 현장으로 뛰어들어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수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그걸 뚝심 있게 당신의 원력대로 그렇게 50년간 사시면서 이뤄낸 분은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법륜 스님은 저런 스님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분이에요. 저런 분은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근데 뭐야 주장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온갖 사회적 이슈에 관해서 어떤 비리에 관해서 자기 주장만 하는 거야. 야 승가 이렇게 바뀌어야 돼. 저런 모습을 해야 돼. 이런 제도 마련해야 돼. 저 스님은 저렇게 해야 돼. 뭐야 키보드 컴퓨터 뒤에 앉아서 키보드로만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을 되게 보잘것없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직접 사람들과 만나가면서 당신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수많은 교류를 하고 거기서 시행착오도 겪고 그러면서 같이 행하는 어떤 뿌듯함, 성취감도 얻고 이게 훨씬 대단한 거예요. 방구석 키보드쟁이들, 온갖 견해만 내세우는 어떤 방구석 도인들 아니에요. 이거 법륜 스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법륜 스님에 대해서 한번 굉장히 존경한 일이 있었는데 북한 동포들 돕기 위해서 쌀 보내주자, 옥수수 보내주자 그런 운동을 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도 하실 거예요. 하시지만은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대구 쪽에 간 거야. 대구 쪽에. 근데 북한 동포한테 쌀 보내주자 그런 운동을 하고 있으면 대구의 어떤 민심은 북한은 주적이잖아. 저 공산당 빨갱이잖아. 그 북한을 돕자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공산당 빨갱이를 돕자는 말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야. 대구에서는. 그러니까 대구의 어떤 신도님들이 그러자는 거야. 아 스님 여기는 대구니까 북한 동포란 말은 빼고 그냥 좀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도운 걸로 바꿉시다. 북한은 좀 빼고 말합시다 하는데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법륜 스님은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한 거죠. 우리가 배고픔에 허덕이고 1년에 뭐 몇십만 명씩 죽어나가는 북한 동포를 돕는 거는 우리 인간으로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거짓말 대고서, 거짓말까지는 아니지만은 그걸 숨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숨길 이유가. 왜냐하면 인륜적인 차원에서,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건 옳은 일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그냥 뭐 난민 돕기로 그냥 하자고 했는데 우리가 북한 동포 돕다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냐고. 당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북한한테 쌀 준다니까 대구에서는 좀 덜 모이겠죠. 덜 모이는데 당신 뜻을 굽히지 않는 거야. 떨어져 나가는 거야. 사람들도. 저거 북한 돕자면 저거 빨갱이 스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신 뜻을 굽히지 않고 옳은 일에 대한 확신, 끈기를 가지고 그렇게 이루어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관해서 그런 일이 생겼다면 나는 과연 저렇게 뚝심 있게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애가에서 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을 적에 저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법륜스님을 제가 굉장히 존경합니다. 내가 갖추지 못한 면을 갖추고 계시니까. 그렇다고 제가 법륜스님처럼 살겠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법륜스님은 너무 하드코어하게 사셔. 그냥 너무 철인처럼 사셔요. 좀 인간적으로 좀 휴식도 하고 여유도 가지고 뭐 제 식으로 말하자면 좀 밤에 한번 뭐 게임이라도 좀 하고 그렇게 사셔야 되는데 온갖 이제 좋은 일들을 위해서 당신 뜻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노력들을 다 헌신하셔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나 법륜스님처럼 살 만한 제가 그릇의 인물은 못 된다. 그러니까 황새가 이렇게 가는데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거든 다리 찢어져요. 그렇게 못 살아요 절대로. 뱁새는 뱁새 나라의 걸음이 있고 황새는 황새의 걸음이 있는 거예요. 크게 가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그런 끈기와 역량 그리고 현실에서의 실행 능력 저는 그것을 굉장히 존경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토의 어떤 모습도 그렇지만은 그 현실에서 삶이 진짜 원만하게 구현되는데 모든 대중들과 함께 같이 잘 살아가는데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그러면서 저는 그것을 존경하는 거예요. 저는 그럴 역량이 못 되지만은 존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토에 사실 전 후원을 하고 있어요. 예전부터 하고 있어요. 뭐 제 수준이 그렇게 뭐 넉넉하진 않지만은 뭐 여기저기 제가 후원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돼요. 근데 다 합쳐보면 저도 몇백만 원 합니다. 1년에.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적지 않은 돈을 후원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못하고 있는 일이지만은 누군가는 저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잘 살기 위해서 저런 일들을 자신의 어떤 헌신적인 노력, 의지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같이 현장에 뛰어들어서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제 삶의 터전의 어떤 중심이 이 선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잘하는 게 선수행, 어떤 안목을 여는 거, 깨달음으로 가게 하는 거, 독려하는 거, 그리고 교정해 주는 거. 그것이 제 특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북한 동포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런 분들의 뜻을 존경해 가지고 제가 후원을 해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뜻을 참 고귀하게 여겨서.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뭐 후원 정도에 이제 머무는 것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몸이니까, 몸이 하나니까 여러 개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가장 잘하는 걸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법륜스님의 삶의 어떤 주장들, 그러면서 현실에서 이루어낸 어떤 결과물들, 그리고 그 운동들,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을 굉장히 존경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언제나 말하지만은 저는 사람들의 말보다는 그 삶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말로서 자기 주장을 피력하고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죠. 근데 뭐냐면은 우리가 진정한 설득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승복시키고 이해시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한 말의 주장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런 삶으로서 말과 같이 언행이 일치하는 삶을 산다면은 그 삶만 바라보고서도 굉장히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주장은 종국에는 삶으로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삶이 이미 그렇게 살고 있다. 말처럼 여실하게 똑같이 일치하면서 살고 있다. 그럼 그 주장에 옳고 그름에 가서 시비할 필요가 없어요. 저분은 저분의 주장대로 저걸 구현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것 또한 삶의 한 모습이기 때문에 저런 말과 행동에 일치가 된다는 걸 저는 굉장히 존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치가 되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말만 앞선 분들도 많아요. 그럼 뭐 저렇게 사나보다 하고서 저는 그렇게 하고 말죠. 그러나 본인의 견해와 주장이 본인의 삶과 일치하지 않는 분들 많이 있죠. 그런 분들한테 저는 다음과 같은 이제 돌직구를 날리기도 하죠. 100,000가지 이제 주장은 그만두시고 당신의 삶으로 증명하세요. 자신의 삶보다 위대한 증명은 없습니다. 삶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이 삶이 증명이었어. 더 이상 주장의 근거를 덧댈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는 수많은 어떤 원칙의 삶이 있을 거예요. 어떤 지향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자신의 삶이 그렇게 맞춰졌고 거기에 대해서 구현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감동도 주고 있고 이것이 커져간다. 거기에 대해서 할 말 없습니다. 그냥 리스펙해요. 리스펙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루어내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언제나 삶으로서 그것이 증명돼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에 대한 수많은 논의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깨달은 자의 어떤 삶에 관해서 얘기가 있을 수도 있겠고 어떤 견해가 있을 수도 있겠고 어떤 비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깨달음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정리하고 나서 주장하고 나서 내가 그것을 내 삶으로 구현낸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존경할 수밖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자의 삶이 반드시 이래야 된다. 어떤 원칙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법륜서인과 같이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운동으로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그것이 발전해가면서 공동체의 어떤 웰빙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그리고 못 사는 곳에 어떤 도움을 통해서 그렇게 인류 전체의 삶이 고루 발전하는 데 목적을 주는 삶도 굉장히 가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선언에서 정진에 가면서 저희 어떤 수행 경험담을 통해서 어떤 법문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사람들과의 교류라든지 나중에 제가 뭐 선언을 운영하게 된다면은 사람들과의 어떤 답사라든지 같이 수행 정진의 어떤 참여를 통해서든 그런 쪽에서의 어떤 감화를 주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고 저도 원력을 세우고 있죠. 그러면서 그것을 진행해 나갈 것이고 각자의 역량마다 끈기마다 그게 다르겠지만은 그것이 한 방향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근데 자신의 목표를 어떤 인생관을 어떤 삶의 방향성을 뚜렷이 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내 삶의 영역에서 자기 그릇만큼 그렇게 딱 실행해 간다면 그것도 뛰어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삶으로서 그것이 그렇게 여실하게 펼쳐지느냐 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나아가자고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든 어떤 글이나 방송을 통해서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봉준호 감독 이제 오늘 영화를 이야기하게 됐어요. 좀 시간이 됐지만은 좀 뭐 법문, 뭐 법에 관한 얘기라기보다는 저 자신의 어떤 삶의 관점의 문제였는데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예, 다음 주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